오늘 아까 전에 그 시험을 봤는데 아직 채점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땠어? 망했어요. 뭘 망하기. 매번 망했대. 시험에서 성공한 적이 얼마나 돼? 몰랐어요. 그건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지금 우리가 시험 본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문장에 대해서 시험을 봤고, 하나는 이제 시감상, 현대시 감상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문장의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이제 좀 더 해보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OX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이거든. OX야 읽으면 돼. 근데 단답형이면 우리가 연습했던 방법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찾기가 뭐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OX 문제보다는 좀 더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험을 본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단답의 형태로 아마 문제도 들어갈 거다. OX뿐 아니라 단답형의 문제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그러니까 짤막한 글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길지 않아서. 길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연습을 하냐면 짧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연습을 해야 긴 거에서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점해서 그 결과는 단톡방에다가, 아니지, 우리 뭐 둘밖에 안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유인물을 꺼내십시오. 먼저 독서부터. 페이지는 27쪽입니다. 독서가 이거였네요. 네, 코드. 네 문제 풀어오는 것이 과제가였었죠. 당겨봐. 복습은 안 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31쪽은 왜 안 했어? 여기 해야 돼요? 여기 접었잖아, 네가. 아, 여기도 있었구나. 뭐야, 네 문제 내가 페이지 수도 알려줬. 수준밖에 안 했어. 그래. 내가 숙제 제대로 하고 있냐고도 이렇게 묻고서 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어? 이것 봐라. 알겠습니다. 똑같네. 니네 이거 작전이지 이거? 아, 여기까지만 숙제인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27쪽. 우리가 문장 코드를 보고 이제 문단 코드를 보고 있는데 문단 코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 약간 이제 한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 읽을 때 앞 문장과 어떤 관계인지 따져주시고 앞에서 나오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음인지 다름인지 연결해 주시고 이거야. 이거 같은 패턴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는 비문학은 어렵지 않아. 읽는 방법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 안에 그리고 자꾸 실수하느냐?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숙달되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이번 수능처럼 그런 낭패를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문단 코드 끝나고 이제 문단과 문단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간 과제물을 본격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전체에 대해서 좀 연습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지문, 어려운 지문 하나는 여러분들의 지금 질문을 받아서 좀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좀 제공을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어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지금이 적기야.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신학기 들어가기 전까지,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지금 이 국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기존에 했었던 국어며 아니지 수학이며 영어, 게다가 학교생활, 수행평가, 교내대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실제로 수학이나 영어만큼 제대로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를 좀, 국어와 관련된 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27쪽에 3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그렇지. 여기서 안 보이면 문제인 거죠. 이 지문, 우리가 글의 구조론에서 우리의 글의 구조는 두 가지.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와,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을 설명하는 걸. 그럴 때 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에서는 뭐가 중요했어? 설명 대상이 여럿이래. 그러면 글을 읽고 난 다음,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글을 제대로 읽은 거란 말이야. 원리 및 과정에서는 인가와 순서입니다. 지금 이 지문, 3번 지문은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지. 원리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핵심은 인과나 순서가 되는 거야. 그 외의 정보는 일단 묵혀두는 거지.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확인을 하는 거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건 이와 같은 정보를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정보량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글 구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자.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지금 주수관계 확인해야 돼. 지금 얘처럼 아직 문장 끝까지 읽진 않았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이때 여기 얘가 주어인 거야.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열이나 빛을 받으면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다시 A 지방질 분자가 알릴 라디칼로 바뀐대. 탄소가 열이나 빛을 받으면 탄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A 지방질 분자가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 넣어야지. 이게 이 문장에서 핵심인 거니까. 됐죠? 그럴 때 지금 이 부분이야.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 알릴 라디칼에 대한 설명이지. 다시 여기에서는 받으면, 그러니까 인과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된 거라고.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인과와 순서이기 때문에 알릴 라디칼에 대한 설명은
확인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후차순, 뒷순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정보를 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지에서 물어보면 알릴라디칼 나온 부분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해당하는 부분은 건너뛰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랑 평상시에 연습하는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다 읽어서는 그러니까 선택지를 다 읽어서는 절대로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제대로 읽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답을 내렸어. 답을 내릴 수 있는 걸로만 봐야지. 지금 1번 선택지가 알릴라디칼에 대한 것을 묻고 있네? 근데 내 머릿속에는 알릴라디칼에 대한 게 없어. 지금 이 글은 원리나 과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릿속에 이 인가와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알릴라디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일단 그 선택지는 건너뛰어야지. 판단 보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보다 보면 전체적인 순서와 관련해서 답을 고를 수 있게 해놓는 것이 국어 문제라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해. 암기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그거를 바탕으로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주간 과제물을 주면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 지문이 물론 다음에도 또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탄소가 이렇게 되면 A 지방질 분자가 이렇게 알릴라디칼로 바뀐대. 계속 알릴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한다. 이번에는 다시 보고 알릴라디칼이 퍼옥시 라디칼로 변하는데 뭐와 결합을 해서? 그렇지.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라디칼을 만들고 퍼옥시 라디칼은 새로운 알릴라디칼. 다시 퍼옥시 라디칼은 새로운 알릴라디칼인데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가 생각이 될 수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퍼옥시 라디칼이 되는 건 뭐였어? 알릴라디칼. 그런데 새로운 알릴라디칼이 된다고 했으니 지금 이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지. 만들고 새로운 게 계속해서 뭐가 늘어나겠어? 뭐가 늘어나겠어? 퍼옥시 라디칼도 늘어날 거고 알릴라디칼도 늘어날 거야. 맞지? 계속 봅니다. 다시는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화한다. 그래서 퍼옥시 라디칼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변화. 그럴 때 당연히 인과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와 반응한 거에 표시가 돼야죠. 계속 봅니다. 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이 되면서 봐봐. 이 부분. 지금 내가 가르친 부분은 없어도 그렇지. 이거야. 처음에 내가 국어 설명할 때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능에서의 지문은 이렇게 계단으로 진행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라면 사설 모의고사에서의 지문은 한 번에 2개, 뭐 3개 이렇게 해서 단계를 밟아가거든. 그럴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고력이란 말이야. 그는 추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빼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뭐로 만들어? 문제로 만드는 거야. 이걸 문제 선택지에 딱 집어넣으면 그 선택지는 추론 선택지가 된 거거든. 계속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이 되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부터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결국에 알코올과 알데히드. 그래서 다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래서 이 순서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 변화를 주는 것들, 원인들까지도 기억해 둔다면 글을 제대로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글을 읽을 때 여기 있는 건 OX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문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보다 글을 어떻게 읽어냈는지 이거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복습할 때 지금 표시한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복습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두 번 다시 한 번 출제된 지문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 그 지문이 변형이 되겠지. 그것도 좀 드물고. 중요한 건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지금 연습할 때 여러 번 읽으면서 자기가 읽은 방법을 제대로 숙달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새로운 지문을 어떻게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 맞아.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 과정을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익숙해지는 거라고. 됐습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이게 그렇지요. 이게 잘 알릴 라디칼은 열과 퍼옥시 라디칼의 영향으로 퍼옥시 라디칼은 산소의 영향으로 각각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일부러 선택지를 한번 꼬은 거야. 알릴 라디칼이 산소의 영향 지금 열과 퍼옥시 라디칼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퍼옥시 라디칼은 산소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이 두 문장을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읽고 판단을 해야지. 맞아 틀려? 어디가 틀려? 탄소가 빛과 열을 받으면 A 지방질이 그렇지. 그럼 열의 영향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릴 라디칼이 다시 퍼옥시 라디칼이 되는데 산소와 결합해서 그럼 퍼옥시 라디칼은 다시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생성하잖아. 그러니까 알릴 라디칼은 열과 퍼옥시 라디칼의 영향으로 생성되는 것이 맞아. 그렇지. 진짜? 오케이? 그다음 퍼옥시 라디칼은 산소의 영향으로.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 문제야. 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봐봐.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비라디칼 분자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하이드로퍼옥사이드. 그렇지. 얘는 없어. 우리는 얘 어디서 본 거냐면 하이드로퍼옥사이드. 얘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생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그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쓴 거지.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고? 그렇지.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문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맞아 틀려? 그렇죠. 얘는 맞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제. 다시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거야.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이 수능에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거거든. 그러면 정보 간의 관계를 처리할 때 1차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어휘력입니다. 우리가 어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써야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야. 이거 좀 볼게.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다시 지금 그림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사태는 뭐래? 논리적 가능성이래. 그럼 얘는 사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 그 다음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다시 지금 뭐에 대한 다시 얘기인 거야?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다시 위에서 명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사태 얘기한 그 다음에는 명제를 얘기하는데 명제는 뭐래? 논리적 그림이래. 지금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잖아. 어려운 지문은 이제 뻔해. 인문지문에서는 논리와 관련되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 이번에 42번 문제가 들어있는. 지금 42번 문제는 이게 복수정답으로 해야 된다라는 한편의 주장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사실은 나는 그냥 복수정답이 아니라 4번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를 통해서 독서를 연습해 왔던 과정은 4번을 답을 내게끔 하는 거거든. 어쨌든 지금 그럴 때 이렇게 문장을 처리하는 것 계속 봅니다. 그래서 명제들은 논리적 그림이다 라는 것.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사태가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태랑 명제랑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술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설명하는 거, 서술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사실이 되면 명제는 참이 되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사태와 명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사태랑 명제가 대응하는 거고 그럴 때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논리적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태가 뭐가 되면? 아니지. 그렇지. 실제로 벌어지면 일어나면 됐으니까 사실이 되면 명제는 여기에 대응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지문은 재밌어. 이따 좀 더 보고 계속 봅니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뭐 당연한 거겠지. 지금 일어나면 참,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 그렇게 일어나면 참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아.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지금 여태까지는 뭐 얘기했어? 사태, 명제, 그리고 참인 경우지. 그러면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한 거는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정보가 기존의 정보들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따져야 된다고. 계속 볼게.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되며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그런데 대상이나 사태래. 얘 의미 있는 명제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당연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거겠지? 그것에 대해서는 참거짓을 이 부분. 내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지금 우리가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1, 2, 3, 4 이거와 1, 2, 5, 3, 4 혹은 1, 2, 5, 4, 3 이렇게 1, 2, 3, 4, 5까지 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편하겠어? 이거야. 중간에 다른 게 끼어들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틀어야 되는 거거든.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읽는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면 지금 이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왜? 지금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대. 근데 참 거짓은 이미 따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이에 지금 의미 있는 명제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 이 사이에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실제하는 대상이나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지금 여기에 따지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의미 있는 명제 안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참 거짓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의미 있는 명제라고 얘기했으니 그 반대편에는 뭐도 있을 수 있겠어? 그렇죠. 의미 없는 명제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지문이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데 일종의 트릭을 넣어주는 거지. 애들 보고 헷갈리라고. 계속 봅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는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한 언급하는 명제만이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경험적 세계에 대한 거네. 그럼 이 경험적 세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짝을 이뤄줘야지. 얘는 경험적 세계가 되는 거고, 의미 없는 거는 경험적 세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대응관계, 사태와 명제의 대응관계 확인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중간에 얘가 들어가는 것, 이것을 파악하는 것. 됐어? 정리하고 문제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지문 자체의 정보를 많이 넣어주거나 거기에 사용된 단어를 좀 어렵게 쓰거나. 이번 수능에서 지문은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려웠던 이유가 선택지에 사용한 단어가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좀 써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랐던 거지 지문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처럼 구조를 트는 거야.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테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연습하는 것이 지문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런 지문들은 쉬운 거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문제를 봅니다. 명제는 사태의 명제는 짝이 어떻게 돼야 돼? 명제는 사태가 되는 거고 논리적 그림 맞죠? 그 다음에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다. 맞아 틀려? 참이냐 거짓이냐 따질 수. 그렇지. 그럴 때 어떤 게 참이었어? 어떤 게 참이었어? 실제로 벌어진 거. 사실이 됐을 때, 일어나서 사실이 되었을 때 참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얘는 어떤 부분이? 뒷부분이 틀린 거지. 왜요? 다시. 참이냐 거짓이냐 따질 수. 아까 우리 어떻게 됐어? 참이라고 바로 말했어. 사태, 명제, 그리고 여기에 의미 있는 명제가 있었고 이 의미 있는 명제는 참과 거짓은 지금 사태에는 뭐예요? 네? 사태에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혹은 사태였던 거잖아. 실제하는 대상. 오케이? 그럴 때 얘가 참과 거짓할 수 있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 나왔어? 경험에 따라서만 참과 거짓. 그렇지. 그러니까는 실제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적 세계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참과 거짓인 거야. 다시.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면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거지 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림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코드 S,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몇 쪽이냐면 네, 31쪽이죠. 근데 우리 31쪽을 하지 않았지?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지문보다는 여기에 있는 두 지문은 쉬운 겁니다. 봤던 것보다 쉬워. 지금 거기에 있는 거를 한 뒤에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푸십시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 와,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수단에는 지금 이게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거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 그 다음에 작은 피해자의 구제, 징벌, 그 다음에 시정.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수단의 세 가지. 하나는 민, 그 다음에 형, 그리고 행. 이럴 때 민은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 형은 벌금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과징금이,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피해자 구제, 가해자 징벌, 얘는 그렇지 법 시정.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 대상 얘네들 세 개구나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예를 들어는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무조건 같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렇게 세 개로 좀 만났을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바로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불법행위가 되는 거지.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인 거니까 피해자에게 제기당하는 것, 이것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정보인 거지. 지금 위에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지금 예를 들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피해자에 의해, 그 다음에 이거 벌금은 법원이, 얘는 행정기관이. 지금 이 내용이 요 예를 들어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계속 이처럼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처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중복제재는 아니다. 이 수단은 중복이 아니다 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됩니다. 됐어?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세 개가 나눠졌고 요 세 개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보들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만약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처음에 실수를 했다든지 틀렸다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글을 읽는 과정에서 정보들을 적절하게 나눴는지 이거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문제를 보자. 이건 일부러 문장을 길게 썼어. 왜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다 담아내기 위해서 길게 썼습니다. 봅니다. 법원은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틀렸죠? 왜 틀렸어? 법상 상태 시정이 아니라 징벌. 그렇지. 가해자의 징벌은 법원이 하는 거지. 시정은 누가 하는 거야? 행정기. 그렇지. 봐봐. 지금 대가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고 이 대가리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적절하게 짝을 맺어줬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꼭 명심해야 돼. 지금 42번, 이 수능에서 42번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 지금 거기서 문제를 접근하면 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 뭐에 대한 거냐? 그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이런 거 연습하면 돼.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짝이 제대로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국어에서 필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 선택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는 법원은 시정이 아니라 가해자 징벌이었다. 된 거. 앞부분이 틀렸어. 일단 답은 틀림이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행정기관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아니지. 피해자 구제는 피해자가 제기를 해야죠. 구제를 목적으로 불법행위한 기업에 과징금도 틀렸지? 아, 과징금 맞는 거구나. 행정기관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금전적 제재에 대해서는 중복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다. 됐죠?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선택지는 주어진 정보의 짝이 문장 안에서 제대로 갖춰졌느냐, 이루어졌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보고 쉬겠습니다. 행정 담당자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개선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 맞지? 뭐에 대해서?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 이것이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이죠. 계속 지역지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지금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래. 뭐에 해당하는? 조력. 수용. 이거지. 다시 첫 번째 문장이 뭐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럴 때 그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민간화와 경영화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정책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뭐인 거야?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같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볼게. 그래서 이제 민간화에 대해 설명하네. 민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특정화. 얘도 그냥 그 노력에는 지금 민간화와 경영화가 있는 거야. 설명 대상이 나눠졌으니 아까 똑같은 거지.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크로스돼서 선택지가 연결이 되면, 구성이 되면 그 선택지는 맞아 틀려? 그렇지. 크로스돼서 선택지가 구성이 되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따져보는 거라고. 계속 볼게. 민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화구나.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그러면 위탁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서 뭐한 거야? 공청회에 주민들을 참여하는 것이 지금 민간화에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적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한대. 그러면 이게 하지만부터는 뭐에 대해서? 민간화의 선정. 단점이지, 단점. 앞에가 이제 좋은 점이라면 이 다음에 하지만 많고 민간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경영화야. 그럼 경영화는 민간화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공통점이 있는지 따져주면 되겠죠.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그러니까 먼저 차이점부터 드러내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운영 방식을 민간기업의 운영 방식인 거니까 지금 공청회 주민들 참여 얘랑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보면 얘 이거 하는 거였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떡하라 그랬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내려오는 것. 물론 한 번에 쭉 내려오는 건 시간이 짧게 걸려. 그런데 머릿속에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머릿속에 남을 거다. 그래야지 지문으로 덜 돌아간다. 계속 봅니다.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한 것.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한 것. 그러나 나왔으니까 얘도 경영화의 그렇죠. 주민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이 뭐야? 쭉 정책 결정의 문제점이지.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기존의 관행대로 한다고 했으니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장점과 단점이 되는 거죠. 민간화와 경영화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됐지? 그럼 뭐 정리할 것 없죠? 문제를 봅니다. 민간화와 경영화는 지역 지문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왜? 저는 앞에 단점. 그렇지. 네. 민간화의 단점도 있었고 경영화의 단점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완벽한 대책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풀었던 두 지문이 먼저 풀었던 두 개의 지문보다 확실히 쉽지? 그거야. 그러면은 왜 앞에 있는 두 개의 지문이 어려웠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통째로 된 지문에서 똑같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설명 대상을 여러 개 하는 것은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구조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량이 좀 더 많은 인가와 과정, 그리고 그 단순한 설명 내용을 틀어버리는 것. 이런 지문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야겠지. 잠깐 쉽시다.